우리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눈보라에 갇힌 로키 산맥 히터는 꺼졌고 GPS는 먹통. 그날 버스 안에서 서서히 얼어 죽어가던 12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줄기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동양 청년 2명이 배낭을 열더니 마치 특수부대 작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핫팩, 방수천, 발열식량,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판단력.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어떻게 이 헬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살려낸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을 알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맥퀸입니다. 그날 그 버스 안에 있었던 그리고 기적을 목격한 한 사람입니다. 세미나 참가는 단순한 지식 교류의 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캐나다 로키 산맥의 숨막히는 설경을 바라보며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생태 세미나를 위해 모인 12명의 사람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어요. 눈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버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걱정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갑자기 산 위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눈사태다. 누군가 외쳤어요. 버스가 급정거했고 모두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의 폭포가 도로를 덮치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눈의 물결이 버스를 덮쳤고 우리는 도로 옆 깊은 눈더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모두 괜찮으세요? 제가 외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히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버스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엔진이 꺼졌고 버스는 순식간에 냉각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신호를 확인했지만 노 서버스라는 글자만 깜빡였죠. 구조대에 연락해야 해요. 가까운 도로까지 걸어가 볼게요. 버스 기사가 두꺼운 자켓을 입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말렸지만 그는 금방 돌아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 안 온도는 계속 떨어졌어요. 노약자들은 벌써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죠. 12명의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추위와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동양인 청년 2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버스에 탈 때부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저기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한 청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배낭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배낭에서 꺼내진 물건들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휴대용 발열 패드, 방수천, 압축 식량, 포터블 랜턴. 마치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등산 갈 때 이런 거 항상 챙겨요. 청년 하나가 말했습니다. 캐나다인 여행객이 놀라며 말했죠. 와, 이게 바로 K 준비성인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그 두 청년이 조용히 꺼내놓은 장비들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 온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자, 일단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나눠 가지세요. 청년들이 발열 패드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제 오래된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될 순간이 될 줄은요. 발열 패드를 건네받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5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던 때였죠. 그날도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었어요. 폭격이 시작되자 저는 현장 구조팀 리더로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난민들 사이에서 제 지시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아이들이 밀려 다쳤고 노인들은 넘어졌죠. 결국 12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5살 배기 여자아이도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현장 업무를 중단하고 외교관으로 전환 배치됐습니다. 상관들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심리치료사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권했고 그래서 이번 생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지금 또다시 위기 상황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저는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리더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또 실패할까봐 두려웠어요. 70대 노인분이 도움을 요청해도 제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서울에서 온 청년 중 키가 큰 청년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는 제 여권 케이스에 있는 영국 외교부 마크를 보고 저를 외교관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제 내면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실수가 두렵다면 그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엔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줬죠. 그 말에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낯선 청년이 제 상처를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걸까요? 청년은 여기 사람들에게 익숙한 존재가 필요하다며 자신들은 그저 낯선 아시아인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들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또 다른 서울 청년이 다가가 손난로와 초콜릿을 건네줬습니다. 아이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아이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죠. 청년은 이런 순간에 필요한 건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외교 업무를 봐온 저조차도 이 한국 청년들의 침착함과 따뜻함에 깊이 감동했어요.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저를 움직였죠. 처음으로 제 가슴속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드디어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함께 해보겠다고,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 체온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죠. 청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이 낯선 위기 속에서 만난 서울에서 온 청년들을 통해 제 안의 리더십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버스 안의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 안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온도계가 영하 5도를 가리키자 70대 노인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옆에 앉은 부인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죠.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시작된 거였어요. 버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8살 소녀는 엄마 품에서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고, 캐나다인 중년 남성은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밖으로 나가려 발버둥쳤어요. 미국에서 온 여성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높이 들고 신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과거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의 악몽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 5년 전 그날과 똑같아 보였죠. 저는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앞장서야 하는데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서울에서 온 청년 중 하나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승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구조체제로 들어간다고, 침착하게 지시를 따라달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본 사람처럼 차분했죠. 놀랍게도 혼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믿을 만한 기운이 그에게서 느껴졌나 봅니다. 또 다른 청년은 즉시 쓰러진 노인분에게 다가가 목의 맥박을 재고 호흡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 손길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두 청년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구조팀처럼 움직였어요. 한 명은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다른 한 명은 응급처치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에 깊이 감탄했어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고 정확할 수 있는 걸까요? 그중 한 청년이 배낭에서 신기한 걸 꺼냈습니다. 찬물에도 바로 불어지는 특수 즉석 국밥이었어요. 뜨거운 물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계속 울고 있던 소년에게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에 울음을 멈추고 국밥을 받아들였어요. 한 숟가락 먹자마자 아이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한 맛이었나 봐요. 엄마도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죠. 그렇게 계속 울던 아이가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미국 교수가 놀라워하며 한국의 즉석식품 기술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캐나다인 남성도 한국 청년들의 철저한 준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실용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쓰러진 노인분도 청년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발열 패드를 몸의 핵심 부위에 정확히 붙이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했어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점점 돌아오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청년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약한 사람부터 먼저 챙기는 그 마음가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 정신력이 정말 경이로웠어요. 버스 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언제 올지 길을 찾으러 나간 버스 기사가 무사한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버스 안 분위기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두 청년이 만들어낸 든든한 안정감이 모든 승객들에게 서서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은 국적을 초월한 인간애의 발현이었어요. 제 마음속 오래된 트라우마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버스 안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온 두 청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청년이 모든 승객들에게 생존 동그라미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생존 동그라미라는 건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형이었습니다. 버스 가운데 통로에 노약자들을 앉히고 그 주변을 젊은 사람들이 둘러싸는 방식이었어요. 체온이 높은 사람들이 바깥쪽에 앉아서 찬 공기를 막아주는 거였죠.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어요. 70대 노인 부부와 8살 소년 그리고 60대 여성 승객이 중앙에 앉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 주변을 감쌌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체감 온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청년 중 하나가 배낭에서 휴대용 발열제를 꺼냈습니다. 군용으로 보이는 고성능 제품이었어요. 하나씩 터뜨려서 중앙에 배치하니까 작은 난로 역할을 했죠. 미국 교수가 놀라워하며 이런 첨단 발열제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김밥과 삶은 달걀 그리고 견과류가 들어있었어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12명이 나눠 먹기엔 충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분들에게 더 많이 주려고 했죠. 캐나다인 남성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자신도 캐나다 산악구조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존 환경을 구축하는 건 전문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군대에서 배운 거냐고 물어봤더니 청년들은 그냥 등산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라고 겸손하게 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저력인가 싶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든든하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버스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청년이 이걸 발견하고는 즉시 대책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여분 옷가지와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틈새를 완전히 막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실내 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의학 지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체온증 환자였던 노인분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적절한 처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면서 회복 상태를 점검했죠. 부인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두 청년이 버스라는 고립된 공간을 마치 임시 병영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모든 행동이 체계적이었어요. 국제구조 매뉴얼에도 실릴 만한 완벽한 현장 솔루션이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그들의 노하우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유엔에서 수많은 구조 활동을 봐왔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대응은 처음이었죠. 미국 교수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평소에 등산을 많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등산 경험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군복무나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전문성이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버스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공포와 절망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두 한국 청년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추위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버스 안도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발열제들이 하나둘씩 효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서울에서 온 청년들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핫팩과 방수천을 승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총 20개가 넘는 핫팩을 노인분들과 아이에게 모두 나눠줬어요. 자신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키가 큰 청년이 자신의 두꺼운 패딩 외투를 벗어서 8살 소년에게 입혀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외투는 영하 30도까지 견딜 수 있는 고급 등산복이었는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건네줬습니다. 아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지만 청년은 괜찮다는 듯이 미소만 지었어요. 대신 얇은 긴팔 티셔츠만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추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또 다른 청년도 자신의 털모자와 목도리를 60대 여성 승객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방수천을 이용해서 노인 부부를 감싸주었어요. 자신들은 정말 최소한의 옷만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캐나다인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자신도 산악구조대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특히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고 했죠. 미국 교수도 놀라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까 정말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정신이구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들의 희생 정신에 깊이 감화됐어요. 5년 전 시리아에서 저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이 청년들은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 죄책감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청년 중 하나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승객들끼리 서로 체온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혼자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모두가 함께 버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단단한 버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2사람씩 짝을 이뤄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앉았어요. 체온을 공유하는 최적의 방법이었죠. 저는 60대 여성 승객과 짝이 됐고 노인 부부는 서로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청년의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추위를 훨씬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2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맨몸으로 추위를 견디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특전사 출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무심하게 따뜻함을 베푸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승객들은 서서히 한국 청년들의 온기 나눔 정신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미국 교수는 자신의 스카프를 캐나다인과 나눴었고 아이 엄마는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모든 사람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거라는 걸 말이죠. 2 청년은 말로 설명하지 않고도 행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어요. 구조대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우리의 체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한국 청년 중 하나가 중대한 결심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직접 밖으로 나가서 도로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눈사태로 막힌 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구조대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바깥은 영하 2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였거든요. 게다가 눈보라까지 치고 있어서 시야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에서는 굳은 결의가 느껴졌어요. 다른 승객들도 모두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차라리 여기서 구조대를 기다리자고 했죠. 하지만 청년은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노인분들과 아이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리더로서의 역할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시리아에서의 실패가 저를 위축시켰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용감한 청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동행하겠다고 말하자 청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국제구조 활동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거든요. 결국 우리 둘이 함께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나머지 청년이 버스 안에서 승객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옷을 두껍게 껴입었어요. 그리고 30분마다 버스로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버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앞으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앞장서서 걸었어요. 그 뒷모습에서 강인한 의지력이 느껴졌습니다. 눈에 묻힌 버스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도로는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고 구조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배낭에서 작은 접이식 삽을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가져온 거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눈을 파기 시작했어요. 비록 작은 삽이었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작업한 결과 버스에서 도로까지 약 3m 정도의 통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완전한 진입로는 아니었지만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확보한 셈이었죠. 청년의 끈기와 체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중간중간 버스로 돌아가서 승객들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두 무사했고 남은 청년이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우리가 밖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작업을 계속하면서 저는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혹시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지 말이죠.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군대에서 특수부대 복무를 했다고 털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착하고 전문적일 수 있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군사 훈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인간미도 느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했어요. 새벽 7시가 되자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구조대 차량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통로 덕분에 그들이 버스에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거였어요. 드디어 구조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해냈다는 뜻이었죠.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년 전 실패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 모든 게 서울에서 온 용감한 청년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조 작업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과연 모든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새벽 8시, 드디어 구조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캐나다 산악구조대 트럭 세대가 우리가 만든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솟아났죠. 구조대장이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여기 현장 지휘가 누가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존 환경이 구축된 건 처음 본다고 감탄했어요. 서울에서 온 청년들이 이미 인명 구조 리스트를 정리해서 구조대장에게 건넸습니다. 승객 명단부터 각자의 건강 상태, 우선 구조 순위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노인분들과 아이를 1순위로, 여성 승객들을 2순위로 분류해놨죠. 구조대장이 그 리스트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자신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의 절반이 이미 끝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각 승객의 체온과 맥박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의료진이 즉시 대응할 수 있었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되자 두 청년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가며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송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팀처럼 자연스러웠죠. 제일 먼저 70대 노인 부부가 구조됐어요. 청년이 직접 노인분을 부축해서 구조 차량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켰습니다. 부인도 남편 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두 분 모두 무사히 구조차에 탑승했습니다. 다음으로 8살 소년과 엄마가 구조됐어요. 아이는 여전히 청년의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구조대원이 그걸 보고 누구 옷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청년은 그냥 웃으며 아이가 추우니까 입혀준 거라고 대답했어요. 60대 여성 승객들도 차례로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청년들은 승객들의 곁을 지키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특히 구조차에 오르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직접 부축해서 올려드렸죠. 캐나다인과 미국인 승객들도 무사히 구조됐어요. 그들은 구조되면서도 계속 한국 청년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마지막에 저와 두 청년이 남았어요. 구조대장이 우리에게도 빨리 구조차에 타라고 했지만 청년들은 마지막까지 버스 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놓친 물건이나 사람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구조대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30년 구조 활동을 해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현장 지휘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이 이 정도 수준의 구조 시스템을 구축한 건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청년들이 버스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은 버스 문을 깨끗이 닫는 것이었어요. 비록 사고가 난 버스였지만 마지막까지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바로 그들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구조 차량에 모든 승객이 탑승하자 구조대장이 최종 점검을 했어요. 총 12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고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만약 두 청년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조차 안에서 모든 승객들이 조용히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서울에서 온 두 청년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리더십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가슴이 벅찼어요. 5년 전 시리아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구하는 데 성공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은 두 한국 청년들의 용기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구조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번 구조 작업은 앞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의 현장 대응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니 이미 오후 2시가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모든 승객들이 건강에 큰 문제 없이 회복됐습니다. 70대 노인분도 경미한 저체온증으로 하루 입원 관찰 후 퇴원할 수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서울에서 온 두 청년이 조용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봐도 그냥 조용히 나가더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승객들도 모두 놀랐어요. 그렇게 고마운 분들인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다고 아쉬워했습니다. 8살 소녀는 청년의 패딩을 여전히 입고 있었는데 돌려드리지 못해서 속상해했어요. 아이 엄마는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그랬다며 후회했죠. 캐나다인 남성은 자신의 명함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했어요. 미국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것을 아까워했어요. 3개월 후 저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구조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주제는 민간인주도 생존 구조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로키 산맥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발표했어요. 이름을 모르는 한국 청년 2명이 어떻게 12명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들의 희생정신과 전문성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한 이야기에 박수갈채를 보냈죠. 강연이 끝나고 나서 캐나다 구조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특별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 두 청년의 정체를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한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전역 후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었죠. 어디서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그래서 감사 인사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 않으면서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말이에요. 8살 소년의 엄마는 그 후로도 계속 청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소셜미디어에 감사 글을 올리고 한국관광청에도 문의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딩은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젠가 꼭 돌려드리고 싶다면서요. 70대 노인 부부는 한국을 방문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넓은 한국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평생 간직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5년 전 시리아에서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 현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유엔 긴급 구조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두 청년이 제게 준 용기와 희망 덕분이죠. 국제기구에서도 이 사례를 높이 평가했어요. 한국인의 위기 대응 능력과 희생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청년들이 비범한 순간에 보여준 그 품격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은 서울발 구조 천사들이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희생정신은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은 영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